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의 근현대사. 여러분 오늘 이승만 강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민특위, 친일파 척결 실패, 하지중장, 그 다음에 4.3 사태를 거쳐서 오늘 할 것은 바로 여순이 되겠습니다. 여순. 여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승만과 여순이라니까 일제시대의 리순다련에서 그 여순 항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수 순천입니다. 저기 전라도의 그 남해에 있는 여수와 순천. 여러분 여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죠. 그 휴양지였던 여수가 바로 인민위원회가 활발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여수와 순천이라고 하는 곳이 이승만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승만은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과연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졌었는가? 48년도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태가 47년도 3월 1일 날에 시작돼 가지고 1년여간을 거쳐서 응원경찰 보내고 서북청년단 보내고 해서 4월 3일에 견디다 못한 제주도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관공서를 습격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고 김익렬이라는 군사 지도자와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서로 화해를 했는데 그거를 5월 달에 오라리라고 하는 곳에 공습이 있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김익렬이 잘리고 그 자리에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좌익 용공 조작 사건으로서 학살이 일어났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순이라는 건 또 뭔가? 무엇이 여순을 제주 4.3과 더불어서 최대의 6.25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상 6.25가 일어났다. 즉 동족상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하우스만은 1996년도에 죽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95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 군대에 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2008년쯤 돼서야 우리나라 학계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학계 2008년이라고 하면 제가 서울대 석사과정을 다 마친 다음이니까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임스 하우스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하우스만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2009년도에 제가 규장각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도중에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하우스만을 처음 봤을 때 제의 인상은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실세까지는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한데 그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더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8년도에 미군정이 나가고 그러고도 계속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거에 저 사람이 다 관여하면서 미군 대위로서 국무회의에 이승만 정권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초기에 이르기까지 1980년에 한 10월 달에 저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미 군사 고문단 단장으로서 미 군사 고문단의 군사 고문으로서 저 제임스 하우스만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비선실세,
여러분, 비선실세라고 그러면 최순실이 되게 유명하죠. 박정희 정권의 비선실세. 즉,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은 사실상의 박근혜를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 이렇게 보는데, 제임스 하우스만은 이승만부터 박정희에 이르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에 이르기는, 그 다음에 전두환 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는 반공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북한의 공산당에 비견되는 어떤 자본주의로서의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고 갔다. 말이 좋아 토대지. 사실상의 그 친일파들을 모두 기용하고, 친일파들에게 적산을 모두 불화하고, 친일파들에게 재산을 모두 허용하고, 친일파들에게 이승만과 합작하도록 하고, 이승만과 그 합작하는 과정에서 이묘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박마리아 같은 사람들, 통역사들하고 다 같이 한 통 속으로 놀면서 제주 4.3 사태, 여순 사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5.18 광주민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사북 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그 대민 학살 사건에 있어서는 다 저 사람이 깊게 관여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아닌가. 대통령의 비선실세, 말 그대로 그 모든 군인들의 사실상의 스승이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극우 분위기, 그 레드 컴플렉스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자, 밑에 그 썸네일은요, 제가 재미동포 라디오에서 제임스 하우스만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제임스 하우스만이 이미 2달 전부터 캐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제가 학설을 재미동포 라디오에서 3년 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매불쇼에서 제임스 하우스만을 처음 얘기하면서 저 재미동포 라디오에 다른 거는 조회수가 한 2,000회 이래 되는데 저 제임스 하우스만은 3만 회 이쯤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미동포 라디오를 안 하는데요. 자, 지금 저 왼쪽에, 저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제임스 하우스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군 사령관. 아마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미군 군수기지 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냈던 박정희. 박정희가 말 그대로 그 4.19를 하고 있을 때에 박정희를 미군 사령관한테 소개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시킬까요? 야가 유력한 다음 타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제임스 하우스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는요, 미 한국 관련 군사 전문가 하우스만 사망 이래갖고 1996년도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46년도부터 쭉 했던 이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단신으로 그 작은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을 때 그 한강 인도교에서 죽었던 민간인들을 기리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한강 인도교를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강 인도교를 누가 폭파했을까요? 한강 인도교를 제일 마지막으로 건넌 사람이 폭파했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이 사람 계급이 대위입니다. 대위. PD님 놀랍지 않습니까? 대위가 그렇게 큰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가. 대위가 27살. 그것도 27살. 그러니까 이게 통역관들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고 27살짜리 대위가
대한민국의 큰 역사적 변곡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 27살 아니고 35살 제가 잘못 말했어요. 35살 대위가 우리나라의 큰 변곡점, 더군다나 우리나라 역사를 뒤바꾸는 온갖 사건에 다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국이 우습게 봤으면 일개 대위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참으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1948년 10월 19일 저 참상을 여러분들 김치회라고 하는 14연대의 한 국군이 이승만이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14연대가 가서 양민들을 학살해라,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인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양심상 그거는 명령에 못 따르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건이 바로 48년 10월 19일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거 나라의 백성을, 저거 나라의 죄 없는 시민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명령은 내가 못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수와 순천에는 호남평야이기 때문에 온갖 농산물들을 했는데 미국 수탈령을 해가지고 미국이 전부 다 헐값에 미국을 전부 다 수탈해.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곡창지대의 사람들은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 일본 놈을 대신해서 미국 놈이 들어왔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너가 다 죽어 이래가지고 여기에 여수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모든 양민들을 모아다 놓고 이런 식으로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해 놓느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바지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팬티를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다 바지를 내리라고 한 거예요. 왜 바지를 내리라고 했느냐? 바지를 내렸을 때에 미군 팬티를 입고 있으면 미군이 입고 있던 팬티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즉결 처분을 했던 거예요. 바지를 내려서 이게 미군 팬티를 입고 있으면은 니는 미군 물자를 오남용한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걸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백선엽입니다. 백선엽. 여러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백선엽이는 친일파가 아니다. 1943년에 됐는데, 그거 제가 매불쇼에 강의가 있습니다. 백선엽하고 그 동생이 누구예요? 백인엽이라고 하는 저 둘이가 여기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여기 신발을 잘 봐주십시오. 신발. 여러분, 신발에 집신이 아니죠. 집신이 아니고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이렇게 모아놓고 빨갱이를 갈라낼 때, 자, 여러분, 기준이 뭐냐? 1. 바지를 내려라 해가지고 남자들은 미군 팬티를 입고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고무신을 천일 고무신을 신고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안경을 썼느냐?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학살은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은 1971년도에 행상린 폴포트가 진행했던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 저그 나라에 있는 지식인들을 골라내가지고 죽이는 것이 뭐냐면은 글자를 읽을 줄 안다. 영어를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안경을 썼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불태우고 전부 다 쏘아 죽였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백선엽이 입장에서는 재미가 들리갖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백인엽이 입장에서도 막 몰라, 막 그냥 나 재판도 없이 다 쏘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재판도 없이 뻥뻥뻥 쏘아가지고 빨갱이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말이야. 정말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아 그런지. 예, 뭐 빨갱이를 잡으라는 거는 인정사정 없어요. 빨갱이라는 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뭐야, 이렇게 뭐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일렬 종대로 쫙 세워놓고 다 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 그래놓고 어떻게 돼?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백선엽, 백인엽의 진압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야, 정말 저 사진을 보고 정말 피가 끓어오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역사학자거나 뭐든가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처참하게 죽어갔다 이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양민들 이렇게 베끼놓고 저거는 피아 식별띠 딱 해가고 이거 토벌대 봐 이거. 피아 식별띠 머리에 피아 식별띠를 딱 해가지고 저거는 흰둥이다 이거지. 저거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가뜩이나 경찰이 군대 14연대를 매우 얕잡아보고 3번이나 그 군대를 경찰이 짓밟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48년 5월 10일 날에 서울에서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 동대문 선거구에 이승만이 출마했어. 이승만이 출마했는데 그때에 이승만의 대항마로서 누가 나갔냐면 최능진이가 나갔어요. 최능진이가 나가 이승만이가 기가 막힌 거야. 이 자식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감히 나와? 라고 하면서 최능진이가 졌는데 그 진 최능진이한테 온갖 불이익을 다 행겨. 그래가지고 최능진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최능진의 배후 세력들을 다 조사를 해. 그랬는데 14연대에 오동기라는 대령이 14연대 대령이 거기에 붙들려 가요. 최능진이라고 하는 건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그렇게 연줄로 해가지고 붙들려가. 그러니까 14연대가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14연대를 보고 제주도로 가서 진압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따라서 여수에 있는 저 14연대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여운형 선생님의 그 후계자들인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북 통일을 바라고 절대로 단독 정부가 들어서서는 안 되고 뭐냐 하면은 통일 정부를 바라는 사람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저 14연대의 간부들이었다 이 말이야. 김지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74년, 48년 그 중에도 74년이 흘러도 여전한 국민의힘. 국시는 반공이다 이 말이야. 국민의힘 후보가 요번에 4월 달에 끝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라 했어요? 여순 사건은 반란이다. 뒤늦게 사과. 여순 사건은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방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뚫린 입이라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박정수 후보라는 사람은 저게 자기 진심이지, 저게 어떻게 나중에 사과를 할 문제입니까? 저에서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수 순천에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여수에서.
여수에 나온 후보가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 여수 순천의 특별법이 다 통과가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 PD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금도는 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당선되고 싶은 욕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이어야죠. 예. 당선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당선이, 저렇게 되니까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선거 비용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반액만 보전받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어디로 혹시 꽂히게 되는지 네. 찾아보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정확한 일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제주 출병 명령을 거부합니다. 1948년 10월 20일 날 14연대 봉기군이 여수를 점령합니다. 자, 1948년 10월 20일 당시 14연대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경찰들과 교절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순천이 점령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석 달 동안 계속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48년 10월 21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루 단위로 돌아가죠. 10월 21일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이 점령됩니다.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이 모두 점령됩니다. 따라서 48년 10월 21일 날에 토벌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토벌대가 전투사령부가 들어오고 대대적인 반군 토벌 작전이 10월 22일부터 개시됩니다. 48년 10월 27일 5일 동안의 격전 끝에 정부군이 여수를 탈환합니다. 12월 1일 날에는요, 바로 여수 순천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돼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여수 순천 사건의 상륙을 바로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수 순천 사건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도 향토 예비군이라는 걸 해야 된다. 자,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국가보안법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해병대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집니다. PD님,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향토 예비군이 우리가 가서 한 게 바로 여순 사건 때문에 이런 거. 이러니까 여러분, 향토 예비군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DJ가 이걸 처음 얘기한 거야. 1970년에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향토 예비군을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사건 일지를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발효되고 57년도 12월 달 이사파동에서 국가보안법이 강화되고 이 강화된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59년도 7월 31일 날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수 사건의 그런 실마리가 얼마나 길게 연결돼서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이, 그 강화된 국가보안법이 2018년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에 뭐를 탄생시켰습니까? 그게 바로 레드 컴플렉스. 그 세 단어를 얘기한 노란딱지라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레드 컴플렉스를 완전히 우리나라에 심은 장본인이죠.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거의 출발이었다. 제주 4.3으로 보수 세력들이 이거의 정통성을, 반공의 정통성을 세운 다음에 여순 사건으로 더욱더 강력한 반공 세력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자기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제주 4.3 사태
그 다음에 뭐예요? 요순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수 우익 정부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수에 주둔하던 10월 19일 출동명령 거부부터 쭉 이제 한번 내려와 보시죠. 요순 사건이 10월 27일에 종료합니다. 12월 1일에 좌익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처벌이 일어납니다.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요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49년 1월 1일 날에 미국 해리 트루먼 정부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를, 법적인 정통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빨갱이를 색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빨갱이를 모두 잡아 죽여야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49년 1월 1일 날에 완전히 승인이 났고 5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대적인 원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쭉 보시죠. 55년 10월까지 반군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인현관, 전남과 전북, 경상도 지역 좌우익 인사와 무고한 민간인들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49년 12월 24일에 왜 문경에서 그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문경 석달마을에 제가 두 회 전에 얘기했죠. 문경 석달마을에 전부 다 잡아 죽였는지. 바로 미군으로부터 인정받고 미군으로부터 원조를 모두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부터 쭉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윤소아 의원, 바른미래당의 주성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231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지를 때는 한 두세 달 바로 잡는 거는 70몇 년이 흘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70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여수 순천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게. 그런데 2024년 바로 올해의 총선에서 여수에 출마했던 박정숙 국민의힘 후보가 또다시 여수는 북한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이게 됐다라고 하는 망언을 또 일삼는다. 국민의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본질이 토착 왜구고 그 본질이 뭐야? 용공 조작이고 또 그 본질이 부정부패 세력입니다. 그 3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1948년도부터 49년도까지의 비극을 한번 보시죠. 레드 컴플렉스의 탄생. 자, 위로는 남원시, 밑으로는 뭐야? 여기 광양시까지 전부 다 여순 사건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순 너머의 여순이라고 되어 있죠. 광양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벌교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48년부터 49년까지 온갖 토벌대들의 만행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조기는 여수와 순천만을 댄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 지금 파란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진압군의 어떤 만행이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8년도에 여순 사건에서 토벌대의 일원으로 참가합니다. 참모입니다. 저기 지금 동아일보에 보시면 박정희 씨에게 어떻게 돼?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는 여순 사건 때 토벌대 일원으로 참여했다가 그 토벌대의 일원으로 돼 있다가 당시에 밀고를 받았습니다. 박정희의 형이 46년도 10월 1일 날에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공산폭동, 이른바 저거 말하는 공산폭동이고 지금은 그게 쌀값 미국 항쟁이죠. 민중항쟁인데 그 폭동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상희가 그 큰형이 빨갱이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송호성입니다. 송호성 토벌대장인데요. 토벌대에 작전 참모로서 참여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법의 천하를 한번 받았죠. 그랬는데 제임스 하우스만이 박정희 같은 인물 없다라고 말하면서 끄집어냅니다. 제임스 하우스만은 미군 방첩대 소속입니다. CIC라고 하는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에 불고 있던 트루먼 독트린의 바람을 누구보다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가 빨갱이면 빨갱이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만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박정희로 하여금 수석 졸업했지 않습니까? 박정희로 하여금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데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뭐를 잘했기 때문에 풀어준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내세운 게 뭡니까? 박정희가 인민군의 그 조직도를 전부 다 밝혀냈다. 박정희가 모든 트릭을 다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주죠. 복권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박정희가 9.4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박정희를 잡아들였던 사람은 그 유명한, 제가 나중에 다시 챕터를 가지고 갈 텐데, 김창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죠, 이것도. 이승만 옆에 있던 놈 중에 좋은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놈이지. 김창룡이가 박정희를 잡아들여서 무기징역까지 했는데, 그래서 장도영이라든가 이런 군사들도 다 동의했는데, 어떻게,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가 박정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명분을, 제임스 하우스만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틀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풀어주고 그걸 명분 삼아서 박정희로 하여금 장군 진급을 하게끔 6.25 때는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1960년에 그 군수기지 사령부 모든 군수품을 모두 하던 박정희를 보고 네가 정말 청렴하구나라고 하면서 박정희로 하여금 대통령을 맡겼다는 말이 지금도 유력한 설입니다. 박정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용공 조작 사건을 해가지고 다 넘기고 인혁당 사건 무슨 민청학년 사건 이래가 전부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윤보선 씨도 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윤보선 씨가 그 대선 3일 전에 했던 말,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 민족적 민주혁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메카시즘으로 몰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전라도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몰표가. 요수 순천 사건의 그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쭉 표가 이렇게 개표대가 돌아가는데 그 15만 표 차이로 된 윤보선이 앞섰다고 했는데 윤보선이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윤보선이 박정희가 몰표가 나온 거예요. 김형욱이하고 박정희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즉, 전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레드 컴플렉스의 누명을 제대로
벗겨줄 사람은 박정희다. 윤보선은 뭔가 그 여순 사건에 기반을 둔 지주계급의 모든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나는 박정희를 찍겠다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박정희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수랑쟁으로 이승만이 정통성을 세워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또 전라도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가 그걸 이용해서 당선되고 또 다시 경부고속도로 또 배반 때리고 또 유신으로 또 배반 때리고 또 그 80년에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또 신군부가 또 전라도를 짓밟고 빨갱이 논리를 이용해서 또 정권을 잡는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수탈해 가지고 뭔가 그 1894년 갑오농민전쟁부터 계속해서 전라도를 짓밟아 가지고 뭔가 정권의 정통성을 삼는 이러한 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으로 눈물 나고 분노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슬픈 비극. 저거를 뭐라고 읽습니까? 대살이라고 읽습니다. 대살입니다. 여러분, 대살이 뭡니까? 대신 죽는다가 아니고 대신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대신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전라남도 지리산 자락에 구례군이라는 곳에 가면 전라남도에 가면은 산동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동면. 여러분, 산동면. 요 가운데에 계시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요 여자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분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백분예. 저기서 보시죠. 저 가족 사진. 저 어머니는 오랫동안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얘기 잘 들어보세요. 흰색 어머니 앉아 계시는 분이 어머니고요. 그 오른쪽이 큰 오빠, 그 옆에가 작은 오빠, 그 옆에가 막내 오빠. 그리고 다시 왼쪽이 큰 언니, 작은 언니가 되겠습니다. 즉 삼남 삼녀의 집안이었습니다. 삼남 삼녀의 집안인데 먼저 큰 오빠는 일제시대 때 징용이 돼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작은 오빠는 여순 사태 때 진짜 여수에 나가서 있다가 총을 맞고 죽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첫째, 둘째는 이미 다 시집 갔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셋째 오빠야하고 저 막내딸밖에 없죠. 가운데 막내딸의 모습이 저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만화로 그려져 있는 모습, 피아식 뼈띠를 한 두 사람이 저 막내 오빠야를 놓고 저 한복 입은 여자가 끌려가고 있죠.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례군 산동면에 면사무소 소장 같은 사람을 하나 불러 세웁니다. 세워서 딱 앞장서서 걷게 합니다. 총을 딱 겨누고 누가 빨갱이냐? 빨갱이를 대라라고 하면은 빨갱이를 이렇게 대면서 이 집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안 대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겠어요? 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대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하고 좀 마을에서 약간 시끌시끌하면서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사람들,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되다 보니까 이 집이 좀 말이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셋째 오빠야밖에 없거든. 이때 셋째 오빠야 18살. 그런데 저거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빕니다. 제가 얘까지 죽여버리면은 우리 집안에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 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고 비니까 하루 종일 빌어가지고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누워봐 벗어봐 온갖 거 다 시키다가 저 셋째 오빠야를 살려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냐? 저 막내딸
백부전 씨를 내가 잡아가서 대신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말도 안 된다. 아니다. 얘는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원한다면은 나는 얘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바보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용없습니다. 딸을 내가 대신 죽이겠다 하면서 백인여비, 백선여비가 그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 딸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 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은 딸 여기에 여러분 뭐냐면 이거 뭐 욕하셔도 좋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바지 저고리를 이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마끈을 내려 가슴이 드러나죠.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끌고 가다가 네의 미모에 반해서 네가 얼굴이 예쁘단 말이야. 네의 미모에 반해서 네를 군인이 하나가 잡아 끌거들랑 막 그 시집 가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 남자가 못생겼든 뭐 어쩌든 간에 어쨌든 시집 가라. 그렇게라도 네가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야? 그 남편을 찾을 수 없을 때 마누라를 그 집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못 죽일 때는 그 집의 딸을 그 아버지를 찾는데 못 찾으면 그 집 자식을 대신 죽이는 대살이라고 하는 게 1949년도에 48년도에 이 양해 동안에 전라도 전역에서 치러졌던 거예요. 저 노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래는 산동애가라고 합니다. 산동의 슬픈 노래. 가수 이효정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1960년에 그동안 쭉 은폐되어 오다가 1960년에 잠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윤보선 정권이 들어섰죠. 윤보선 정권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 60년에 누가 작사를 합니다. 작사와 작곡을 해서 산동면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때 해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다시 금지곡이 됐다가 또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대살 스토리가 다시 나옵니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내가 간다. 19 꽃봉오리 뒤돌아보지 못한 채로. 이 노래를 내가 참 잘하는데 이효정이라는 노래 가수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노래를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장 힘든 비극 대살. 이거는 문경 코발트 광산 그 학살 사건 때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자기 남편을 찾지 못할 경우에 마누라를 끌고 와가지고 마누라를 죽여버렸대요. 그 남편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마누라가 죽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마누라의 죽음을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데에다 평생을 바치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치다가 돌아가시는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예비군을 없애겠다고 했던 그 속뜻을 1970년에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예비군을 없애겠다라고 했던 그 속뜻을 그게 단순히 백성들의 병력 의문을 덜어주겠다가 아니라 49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3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 해병대, 그 다음이 국가보안법, 그 다음이 뭐예요? 향토 예비군. 요 3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 산동해가에 대살의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승만과 여순 가장 슬픈 비극 대살.
자기가 죽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 즉 뭐냐? 옛날에 메릴 스트립이 나왔던 영화 소피의 선택에 나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 군들이 묻습니다. 유대인 여자에게 네 아들을 살릴 거냐 네 딸을 살릴 거냐 선택해라라고 하니까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아들이 죽고 그 딸이 사니까 그 엄마가 정신병에 걸리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도 엄존했다는 거. 우리나라가 메카시즘 선풍의 세계 원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5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충격적인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